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터쌤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밝고 있습니다. 2021년도가 되기 전에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될 겁니다. 시험의 구체적인 직렬별 인원도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험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한 환경이지만 우리가 전략을 갖고 임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고요. 둘째, 우리가 시험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스터 플랜, 준비 일정이 있고요. 셋째, 합격 비법 10개명. 넷째,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략 7개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부 잘하는 5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엉덩이의 힘입니다. 앉아서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뇌 회전을 해서 암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문제를 풀려면은 체력이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체력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공부는 장기전입니다. 마라톤입니다. 단기전이 아닙니다. 때로는 1년, 2년, 3년, 4년 많은 시간 속에서 체력이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공부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죠. 자, 공부는 3가지로 합니다. 머리로 합니다. 엉덩이로 합니다. 발로 합니다. 자, 머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라는 것은 효율적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무계획, 무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장기적인 전략, 단기적인 전술,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머리 속에서 좋은 계획이 나타나야 됩니다. 머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플 라이프, 아주 검소하고 단순한 생활을 해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비워놔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암기하고 이해하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되질 않습니다. 머리가 아주 비워져야 됩니다. 빈 머리에다가 차곡차곡 내용을 쌓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 엉덩이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끈기입니다. 무던함입니다. 자, 코로나가 상황이 있든 말든 지진이 일하든 안 일하든 나는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내가 공부하는 장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끈기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우리 공부하는 사람, 수험생들의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만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이 중요합니다. 발은 무엇입니까?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 시험은 출제 경향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출제 경향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시험 공부는 무의미합니다. 예전의 출제 경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발은 정보 수집력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히 자료도 모으고 정보도 모으고 그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심력입니다. 자, 여기서 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의식입니다. 그리고 강한 동기부여입니다. 긍정적 사고입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Because, 왜냐하면 I should do it. 나는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칸트의 말입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강한 목표의식입니다. 나는 반드시 공무원이 되고야 말겠다.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개척하고 내 나름대로의 공무원이 되고야 말겠다 하는 긍정적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목표의식은 이겁니다. 나는 공무원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공무원이다. 아직 공무원이 되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예비 공무원이다. 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공무원이다. 이런 강한 집념이 필요합니다. 수업용 인간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험 합격까지는 모든 시간을 시험에 중심을 맞추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때로는 술을 마실 때도,
가만히 있을 때도 오로지 시험만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정이, 모든 계획이 수험형 인간으로 맞춰져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노량진에서 가르칠 때 이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 지방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나물 장사를 하는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가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노량진에 올라와서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2년 반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늘 책상 머리맡에 그리고 그 고시원 생활하는 책상 위에다가 어머니의 사진을 놓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힘이 들 때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어머니 얼굴을 봅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 어려운 수험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강한 멘탈입니다. 결국은 체력 다음에는 멘탈입니다. 멘탈이 약해서는 우리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강한 목표의식입니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것. 그것이 수험형 인간에서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지력입니다. 인텔리전스입니다. 이해력, 집중력, 기억력, 전술습득.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해력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무작정 암기하라. 이 이전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reading comprehension, 뭔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독해할 때도, 영어 독해할 때도 reading comprehension 있지 않습니까? 읽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comprehension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출제 경향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과거의 시험은 어땠는지, 앞으로 시험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그 개론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암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집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력은 EQ입니다. Emotional Quotient입니다. 머리는 IQ라고 하죠. 공부는 IQ로 하지 않습니다. EQ로 합니다. 정서적 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강한 집중력을 위해서는 강한 멘탈이 필요하죠. 강한 목표의식이 필요하죠. 이 목표의식을 갖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집중력은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풀 때, 강의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경청의 마음, 이게 필요한 것이겠죠. 기억력은 집중력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이 모여져서 나타난 결과가 됩니다.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암기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해입니다. 두 번째가 소리내서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단어가 외워지지 않잖아요. 쓰면서 하는 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devour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D-E-V-O-U-R, devour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건 개걸스럽게 먹다, 폭식하다는 뜻입니다. 이 devour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devour, 발음을 해서 자기 목소리로 발음을 해서 자기 귀에 들리도록 머릿속에 저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dev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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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our.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devour, 개걸스럽게 먹다. devour, 개걸스럽게 먹다. devour, 개걸스럽게 먹다. devour, 개걸스럽게 먹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귀에 들리도록 뇌세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암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암기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전술습득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 전술이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스킬이 있습니다. 그 스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킬이 쌓여지면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서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 능력,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주변 관리입니다. 내 생활 관리입니다. 내 시간 관리입니다. 아침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잠들기 전까지 모든 생활이 시험을 중심으로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잘라내야 됩니다. 불필요한 습관,
휴대폰 많이 보는 습관, 인터넷 서칭 너무 많이 하는 습관, 이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많이 먹는 거, 또 많이 자는 거, 쓸데없는 도박, 쓸데없는 잡기 같은 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자기관리가 있지 않고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정 조절력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이 변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싶다가도 공부하기 싫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히든 카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그 학생회처럼 어머니의 사진, 가족의 얼굴을 본다든지, 또 자기가 일기를 쓰면, 공부 일지를 쓰면 그 과거에 써놨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든지, 때로는 예전에 좋았던 추억을 떠올려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한다든지, 이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은 장기례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날씨에 따라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또는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서 갈팡질팡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과 감정을 잘 통제를 해야 충동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또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좋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 관리입니다. 공부는 혼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 내 주변에 같은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을 포진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려면 컴퓨터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됩니다. 먹는 능력을 얻으려면 먹을 복 있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아주 방법이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수업용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우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가혹한 말 같지만은 시험과 관련이 없는, 시험을 방해하는 그런 친구는 멀리 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또 하나 소통력이 있습니다. 이 소통능력은 시험을 위한 소통능력입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같은 직렬의 사람들끼리 스터디도 하는 게 같은 소통능력입니다. 또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다면 강의를 해주는 선생님과 Q&A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소통능력입니다. 공감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감능력은 공부와 관련된 공감능력, 즉 시험 정보와 관련된 공감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수업 마스터 플랜, 수업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이 2021년 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시험은 국가직 4월, 지방직 6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각 학원이나 동영상 강의나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기본 이론 과정이 일단 필요합니다. 물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기본 이론 과정은 벌써 마스터를 했겠죠. 기본 이론 과정 자체가 여기에서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기본 이론 과정이 보면은 여기에서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본 이론 과정은 지금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면 기본 이론 과정 해야 됩니다. 기본 이론 과정이 주로 2개월, 3개월 과정인데 2개월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작년에 이미 기본기를 마스터한 분들은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를 1월달, 2월달 이게 2개월 정도 하시고, 이분들은 동형 모의고사, 즉 시험과 똑같은 수준과 형식으로 보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직을 위해서 테마 특강이 있습니다. 테마별로 자기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테마 특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시험 직전에 단기 특강이나 지방직 동형 모의, 이건 국가직하고 똑같습니다. 동형 모의고사가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6월 이전에 단기 특강, 지방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을 위해서는 크게 기본 이론, 문제풀이, 동형 모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느 학원에서나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동형 모의고사, 테마 특강이 되겠습니다. 자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약점 클리닉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든지 자기가 잘 하지 못하는,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각 과목별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클리닉해서 완전히 점수를 보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국어, 한국사 이 세 과목, 공통 과목은 일단 점수가 높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이론 과정이죠.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단원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한 단원이 있을 거예요. 한국사 중에서 근현대사가 약하다. 근현대사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강의를 들으시고 또 그 단원별 문제,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기 약점이 될 때 그 약점 클리닉은 단원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실용국어 같은 거, 맞춤법, 띄어쓰기, 로마자, 표기법 이거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자 두세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많으면 네 문제 나옵니다. 국어의 한자 같은 경우는 도금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어의 어휘를 외우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국어 한자는 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는 지금 1월 달에 그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맞춤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택 과목 중에서 두 과목 특별히 행정학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목은 영어입니다. 제일 과락이 많은 것도 영어입니다. 그런데 평균이 낮은 과목 중에 하나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은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따라서 행정학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월 달에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법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과목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쉬운 게 행정법입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법률 용어니까 법률 용어를 처음 부딪히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숙달이 되면 고득점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과목도 경제편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사회복지나 교육학이나 여러 가지 그 직렬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을 찾아서 약점 클리닉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 오프라인 학원이나 동영상 학원에서는 이런 과정을 전부 겪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공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합격 비법 10개명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독한 목표의식을 가져라. 이게 중요합니다. 독한 목표의식, 멘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합격하려면 가져야 될 것이 이해력, 집중력, 기억력, 인내력, 심력, 멘탈이죠. 체력. 자, 제가 강조하는 게 이해력과 집중력입니다. 이 두 개가 있으면 기억력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JTBC 손석희 사장 아시죠? 한때 이분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언론인 1위 10년 동안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손석희 사장이 MBC 앵커 시절이었을 때 한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석희 앵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질문을 많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많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게 정답인가? 왜 이건 오답인가?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Q&A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질문한 내용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질문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웃습니다. 이걸 C테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기술을 재테크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지배하는 기술, C테크가 중요합니다.
학습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가 어려우십니까? 영어 과목에 절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사가 어렵죠? 한국사 어렵게 나오죠? 한국사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절대 학습량에 대한 시간 계획표가 나와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영어를 얼마만큼 하고 하루에 얼마만큼 하고 국어를 얼마만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국어, 영어, 국사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해라. 매일 해야 됩니다. 1월달, 2월달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매일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고 나머지 4과목은 앉는다. 이건 나쁜 전략입니다. 시간을 골고루 배분해서 국어, 영어, 한국사는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습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2과목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과목씩, 즉 하루에 3과목 공통과목하고 나머지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행정법, 화요일날 행정학, 월요일날 수요일날 행정법, 목요일날 행정학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과목씩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4과목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힘드시면은 공통과목 중에서 2과목만 하십시오. 국어, 영어, 한국사가 힘드시면 월요일날은 국어, 영어, 화요일날은 한국사, 영어, 수요일날은 국어, 한국사 이렇게 2과목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타임테이블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숲을 보고 나무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 공부는 총론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강론, 그리고 요약된 총론이 있어야 됩니다. 숲을 먼저 봐야 됩니다. 넓은 걸 봐야 됩니다. 어떤 개론서든지 목차를 봐야 됩니다. 목차를 보면은 거기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게 총론이고 각각의 내용에 들어가면 강론이 나옵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요약된 총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란 말을 듣는과 동시에 관계대명사를 눈으로 보는과 동시에 관계대명사의 출제 포인트가 쫙 생각이 나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윈도우 할 때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그게 클릭이 쫙 되는 것처럼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보기만 하면 관련된 출제 포인트가 쫙 나오도록 요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요약된 총론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약된 게 있어야 됩니다. 출제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맨 처음엔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입니다. 반복이 생명입니다. 반복을 잘하는 사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따라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즐기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노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즐기면서. 즐겁게 공부한 거는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이걸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을 짜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각 과목에 출제 경향, 기본 이론, 출제 포인트. 자, 이거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출제 경향이 가장 먼저입니다.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각 과목별로. 기본 이론, 출제 포인트. 자, 출제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포인트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문제. 여기서 기본 문제라는 것은 이건 기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각 과목의 기출 문제. 행정법 같은 거 기출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학 중요합니다. 사회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사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출을 여러 번 돌려야 되겠죠. 기출 문제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는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 조금 난도 높은 문제, 예상 문제 해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론 다음에는 문제입니다. 문제 싸움입니다. 어떤 문제를 얼마만큼 제대로 정확하게 풀어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영어 공부 어렵습니까? 기초 때문에 그래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영어의 기초는 단어잖아요. 국어의 기초도 어법, 어휘입니다. 이 단어를 알지 못하고서는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이 중요하죠. 물론 선택 과목도 중요합니다. 전부 중요하죠. 다섯 과목 다 중요하지만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높여놔야만
우리가 경쟁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에 올인하라.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기억력이 잘 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다른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 개그맨 이영자 씨 아시죠? 개그맨 이영자 씨가 2년 전에 그 2개의 방송사에서 연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많이 들었다. 외국 방송에 개그도 많이 들었다. 스탠드 코미디도 많이 들었다. 공부 많이 했다. 많이 들었다. 많이 들으니까 말이 나오더라. 많이 들어야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야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수업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잘 맞는 아주 최적화된 강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강의의 차이가 점수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의를 다 잘하고 좋은 강의라고 해서 내 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강의는 강의일 뿐입니다. 그게 내 것이 되려면 내 입장에서 내가 풀어볼 문제니까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런지 why, 무엇을 할 것인지 what, 어떻게 할 것인지 how, 이게 중요하겠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why입니다. why. 왜? why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질문은 뭐예요? why죠. why.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정답이 3번입니까? 왜 1번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만 잘 들려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개인학습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떨어지는 사람들,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강의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해요. 자기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체가.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개인학습을 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타임테이블을 계획을 할 때 일정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국어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한국사 몇 시간, 선택 과목 몇 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절대량이 있습니다. 그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개인학습이 있지 않고서는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 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노트가 중요하죠. 필기가 중요하죠. 필기만 잘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한테 필요한 것을 순발력 있게 노트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그게 메모죠. 또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국사 같은 거는 필로 아시죠? 필기노트 싸움 아닙니까? 어떤 필기노트에 내용에 따라서 내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 미션형 마스터 플랜을 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주냐, 분량이 주냐. 자, 시간도 중요하지만 분량이 중요합니다. 분량이 중요합니다. 이건 집중력의 차이죠. 어떤 사람은 3시간에 10페이지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3시간에 20페이지 했어요. 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학습량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집중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시간 계획표를 짜을 때 시간만 짜지 말고 분량 위주로. 분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분량을 했느냐, 얼마만큼 시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분량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 높은 수준의 목표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하기 위해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퍼펙트 해야만 점수가 나오죠. 높은 수준의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90점 목표를 두면 80점 맞는 거예요. 80점 목표를 두면 70점 맞는 거예요.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목표만 높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목표를 높게 잡습니까? 목표는 높되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의고사와 진단평가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는 점수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걸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고 어디에 강점이 있고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학원별로 모의고사, 온라인 모의고사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시고 왜 틀렸는가 오답풀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 번째, 장단기 전략 전술을 멘토링 하셔야 됩니다. 자, 멘토링이 무엇입니까?
공부는 혼자 하는 거지만 이 공부가 좋은 점수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선생님한테 지도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께 지도받기 위해서 이 강공방도 이용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학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맡기셔야 됩니다.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암기가 잘 안 되어질 때 멘토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목표고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내가 잘 되는 거 저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스터디 같은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거 잘 활용을 하셔서 전략 전술을 멘토링 하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문제풀이 7계명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문제 싸움이죠. 시험장에 가면은 100문제,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첫째, 문제풀이 전에 반드시 해당 단원의 개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왜 틀리느냐?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초입니다. 또 이거는 기본 이론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각 과목의 텍스트, 교재를 쌓아놓고, 교재를 쌓아놓으세요. A교재, B교재, C교재 쌓아놓으세요. 자, 뭐 어떤 문제를 집에서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단원을 이 옆에 쌓아놓은 텍스트 A, B, C에서 찾아가지고 개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 들었던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노트했던 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재를 봐서 그 개념이 맞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개념을 상당히 많이 묻습니다. 그 개념을 알지 못하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가 샘플 기출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로 출제계획을 파악해야 됩니다. 과목별 기출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영어도 독해가 기출문제가 중요하지만 영어 그 시험에 출제된 독해 질문은 그대로 나올 수는 없겠죠. 물론 다른 직렬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건 있었습니다. 지방직 문제가 경찰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수능 독해 지문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왔었고요. 따라서 독해, 영문 독해의 기출 문제는 지문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자, 영어는 4가지 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독해가 빈칸 넣기, 내용 일치, 순서 배열, 주제 제목 요지, 이 4대 유형을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은 유형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경향을 알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올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출제자의 관점에서 문제와 선택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문제가 있고 1, 2, 3, 4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선택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1, 2, 3, 4죠. 우리가 문제 연습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맞춤법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다음 로마자 표기법 중 잘못된 것은 1, 2, 3, 4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3번이 정답이니까 3번만 풀고 그냥 넘어가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1번, 2번, 4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 왜 오답인지 각각의 내용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답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내일 모레 시험이에요. 그럴 때는 정답만 딱딱딱딱 보고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정답 말고 오답, 즉 선택지 공략을 잘 해야 됩니다. 독해도 그렇습니다. 영문 독해도 그렇습니다. 내용 일치가 나왔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내용 불일치 문제입니다. 1, 2, 3, 4 나왔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합시다. 1번, 2번, 3번은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4번만 보시면 안 됩니다. 1번, 2번, 3번을 각각 보시고 그 지문의 내용과 대조를 시켜야 됩니다. 4번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선택지가 중요합니다. 자, 객관식은 선택지가 문제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선택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정확하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틀린 문제 활용을 해야 되죠. 틀린 문제를 분류해야 됩니다. 유형별, 원인별.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틀렸는가? 왜 틀렸는가 알아야 됩니다. 틀린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공부했던 교재, 텍스트 쌓아놓습니다. 자료, 유인물, 핸드아웃 쌓아놓습니다. 문제집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내가 어디서 봤더라 해서 찾아야 됩니다. 공부한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오답 풀이할 때는 예전에 공부했던 걸 찾아서,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걸 찾아가지고 기입해놓고 포스트잇 같은 데 정리해놓고 다시 틀리지 않도록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분류해서 수정하고, 옳게 수정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 맞힌 문제 중 불확실한 문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히긴 맞췄는데, 자, 문제풀이 할 때, 모의고사 볼 때, 맞히긴 맞췄는데, 대충 맞췄어요. 그냥 속된 말로 찍은 거예요. 찍었던 거, 그건 정말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힌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다시 봐야 됩니다. 찍은 문제, 불확실 문제를 다시 봐서 복기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때 틀리지 않도록 그거를 단단하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정확성,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의 세 가지 원리는 이겁니다. 첫째, 정확성입니다. 둘째, 신속성입니다. 셋째, 논리성입니다. 정확성이 무엇입니까? 긴가민가하면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1번인지 2번인지. 속된 말로 그런 거 하잖아요. 선택지 4개 중에 2개는 확실히 답이 아닌 거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근데 1번인지 3번인지 시간에 닥쳤을 때 그냥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확성이 없는 겁니다. 정확성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돌아가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확성이 있어야만 점수를 보장받습니다. 두 번째, 신속성입니다. 신속성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시험장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5과목을 푸는데 영어를 맨 나중에 풀었다. 시간이 없어서 영어 독해를 하는데 12번부터 20번까지 그냥 다 찍었다. 111, 222, 333 그냥 다 찍고 나왔다. 이런 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00분 안에 100문제를 다 풀지 못한 거예요. 영어 문제에서 특히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영어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되게 우리가 9급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과락이 60%가 넘습니다. 어떤 경우는 67%까지 나왔어요. 어떤 해에는 국가직 시험의 과락 40대 이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과락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어를 먼저 푼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체질마다 다른 거예요. 과목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어를 먼저 풀었어요. 그리고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행정법을 나중에 풀었어요. 근데 영어 먼저 풀다 보니까 영어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행정법 푸는데 자기가 정말 자신 있는 행정법인데 그냥 빨리 풀다고 해서 답안지 밀렸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도 봤어요. 이게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빠르다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푼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빨리 풀어야죠. 그래서 아까 말한 첫 번째가 뭐예요? 정확성 아닙니까? 신속성보다 중요한 게 정확성이에요. 정확성을 반복하면 신속성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걸 헷갈릴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성 있는데 헷갈릴 수 있을까요? 헷갈릴 수 없는 거죠. 정확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빨리만 푸는 거예요. 빨리만 푸는 건 뭐예요? 그냥 찍는 거 아닙니까? 찍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찍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확성이에요. 세 번째로 뭐예요? 세 번째, 논리성이에요. 논리성은 why, 왜, 근거, 클루, 근거를 잡아내는 겁니다. 왜 3번이 정답인가? 근거가 있어요. 그냥 3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3번이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힘들다고 합니다. 난 정말 이런 말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있잖아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책 쓴 사람도 있어요. 오래전에. 서울대 출신인데요. 그분이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에요.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책을 계약하게 됐어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아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공부가 가장 쉬워요? 아니에요. 공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요?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얼마나 되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은데 하기 싫은 거잖아요. 영어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단어 외우고 싶겠어요. 그 시간에 그냥 띵가띵가 놀고 싶은 거지. 누가 그 복잡한 독해 지문 갖다가 머리 아프게 머리에 쥐나도 그걸 공부하겠어요. 근데 해야만 하잖아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의 정답이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를 알면은 이해가 뻥 뚫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해의 문제예요. 물론 어떤 거는 이해하지 않고 암기할 게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또 암기가 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은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지 않고 암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해를 할 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왜 그런지를 증거를 따내야 됩니다. 영문 독해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근거가 있잖아요.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 있지 않고 정답이 나오나요? 정답과 오답의 차이는 뭐예요? 단서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 단서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이거 때문에 정답입니다. 이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논리성이에요. 근거를 잡아내는 겁니다. 요약하면요. 정확성, 신속성, 논리성입니다. 세 가지 원리가 가장 합격에서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푸는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잘 아는 것은 문제 푸는데 빨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영문법 이야기해 볼게요. 영국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비교와 분사구문과 가정법 이런 것들 어렵잖아요, 여러분. 분사구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예전에는 분사구문 문제 풀 때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참조해야 되니까 뭔지 몰라서 생각도 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니까 그 문제 푸는데 3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강의를 듣습니다. 반복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질문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또 복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1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반복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그 문제 푸는데 20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 푸는 것은 단축 경기입니다. 우리 박태환 선수가 수영 100m, 200m 그 금메달 딸 때도 단축 경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단축을 하듯이 그 시험 문제 푸는데 예전에는 오랜 시간 걸렸던 것이 지금은 짧은 시간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확한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겁니다. 정확성과 신속성, 여기에 목숨을 둬야 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정확한 문제풀이. 제가 영어도 이야기할게요. 영문 독해할 때 독해 잘하려고 독해집을 많이 사서 풀어요.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대부분 수능 준비하셨죠? 수능 준비하면서 영문 독해집 10권 이상은 다 풀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해주고 학원에서 해주고 3년 동안 10권 이상 다 풀었을 거예요. 10권이 뭐예요? 20권 넘을 수도 있어요. EBS 교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독해가 잘 안 됩니까?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푸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목표를 둬서는 안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했던 그 수험생들 성공한 선배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권화해서 그 책을 여러 번 풀어라. 여러 번 반복하라. 10번 이상 반복해라. 그렇습니다.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 어느 책인지 상관없습니다. 공무원 전문 수험서라면 그거를 10번 이상 봐야 됩니다. 말고도 닳도록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봐야 되냐고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왼쪽 페이지 위에 있는지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 있는지 그 위치가 기억이 날 정도로 설령 내가 강의 들으면서 필기한 게 있어요. 필기한 게 있으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기억이 생생하게 날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확성이 중요한 거예요. 한 문제를 풀어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험장 가서는 문제와의 싸움이에요. 문제를 푸는 거니까. 우리가 이론을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장소에서 똑같이 공부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문제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도 있지만 문제와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이 푸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푸느냐,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공부할 수 있는 비결,
전체적으로 전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을 정리,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영어에 대해서, 주력 과목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잠깐 인터미션,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어 부분. 제가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공방 카페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매일 모닝 퀴즈, 어휘, 그리고 매일 문법, 매일 독해, 이렇게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시고 또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줘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도 좀 최신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전략 과목입니다. 영어는 중심 과목입니다. 영어가 등락을 결정할 정도로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영어 이렇게 준비하라. 제일 중요한 것이 어휘력이겠죠. 어휘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어휘입니다. 도대체 어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랬습니다. 어휘할 때 쓰면서 암기하지 마세요. 아까 강의 들으신 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어 하나 이야기했죠. devour, D-E-V-O-U-R. 자, 한번 써볼게요. D-E-V-O-U-R, devour, 개걸 쓸게 먹다.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쓰면서 D-V-O-U-R, D-V-O-U-R, D-V-O-U-R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철자만 기억이 나요. 뜻은 기억 안 나요. 또 하나는 이게 쓰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누가 어떤 단어를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디바오란 단어 알아? 그 대답할 때 잠깐만 써볼게. 써봐야 합니다. 써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써봐야만 그 단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단어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어휘책 있을 거예요. 공무원 영어 어휘 아무 책이나 괜찮습니다. 요즘 공무원 영어 어휘 책은 다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괜찮습니다. 그 책 한 권을 독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독파하느냐? 대부분 문제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문제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번 이거 나와가지고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밑줄이 그어진 거에 동의어를 묻는 문제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러면 이 밑줄 단어하고 뜻하고 3번 정답까지만 외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문제 중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해가지고 문제 나오다가 tolerate, T-O-L-E-R-A-T, tolerate가 나왔어요. 이런 단어 나왔어요. tolerate. 그럼 이게 참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문항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인데 4번에 예를 들어서 stand가 나왔어요. stand. tolerate 참다, 관용하다. stand가 정답입니다. 그럴 때 tolerate 앞에 있는 문장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것도 하지 마시고 이 단어만 하세요. 그리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tolerate 참다, stand. 자,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단어 발음은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발음 기호를 이런 게 아니라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단어 암기하고 싶죠?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서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원어민 발음 다 나와 있어요. tolerate라고 있습니다. 스펠링 외우지 마세요. 스펠링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스펠링 외우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도 문맹률이 엄청 많아요. 스펠링 자기 이름 못 쓰는 사람도 많대잖아요. 스펠링 하지 마세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발음표 눌러서 읽으세요. tolerate, 뜻, 참다, 관용하다. 정답, stand, 이것만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외우는 방식대로 해보세요. tolerate, 참다, 관용하다, stand. 해보세요. start, 시작. tolerate, 참다, 관용하다, stand. 그렇죠. 그리고 2번 문제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정답, 문제정답, 문제정답에서 예를 들어서 이 책이 문제가 1000개라고 해보세요. 1번부터 1000번까지 문제에 나와 있는 밑줄 단어 읽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단어의 뜻하고, 중심 뜻하고, 정답만 외워서 넘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00번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어휘는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한 수험생이 어휘책을 공부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어휘를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가 뭐든지 몰라요. 대명사하고 비동사 빼놓고는 다 몰라요, 뜻을. 그래서 그 어휘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점심 먹기 전까지 열심히 했어요. 단어도 잡고 밑에다 쓰고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한 3페이지 한 거야. 배가 고프네. 밥을 먹어야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닙니까? 또 점심 잘 먹고 오후 공부 또 합니다. 저녁까지 또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려. 그래가지고 또 한 3페이지 했어요. 6페이지 했어요. 이제 저녁 먹어야죠. 그거 어느 세월에 그 교재가 어휘가 예를 들어서 700페이지, 800페이지까지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걸 독파합니까? 이거 잘못된 공부예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건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나한테 1시간이 주어졌어요. 1시간이 주어졌을 때 10페이지를 공부할 때는 1페이지 다 한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1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2페이지 가장 중요한 거, 3페이지, 그래서 10페이지까지. 다시 되돌아와서 1페이지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거 눈도장 찍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봐요. 그리고 넘어가요. 2페이지에서 아까 봤던 거 눈도장 찍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어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어휘책을 가지고 독파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어휘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 어떤 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휘책입니다. 이 어휘책이 있을 때 이게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정답, 문제정답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90분씩 하라고 합니다. 이 책을 하루에 90분씩 월, 화, 수, 목, 금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단 쓰면서 하지 말고 발음기호 눌러서 발음을 하고 정 발음하기 힘들면 발음기호를 그 단어 밑에 우리말로 써놓은 것도 괜찮아요. 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공방 카페에 제가 매일 모닝 퀴즈 어휘 자료 매일매일 나가죠? 월부터 금까지 나가죠? 나가는데 제가 2021년도 대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 기특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단어의 발음 기호를 우리말로 제가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말로 써놨어요. 우리말로 써놓으니까 훨씬 공부하기가 좋잖아요. 제가 영어 발음기호를 안 써놨어요. 우리말로 발음기호를 써놨으니까 한번 이거 다 보시고 카페 한번 가보세요. 카페 가서 다시 한번 모닝 퀴즈 한번 보세요. 모닝 퀴즈 보시면은 발음기호를 우리말로 써놨어요. 외우기 좋게. 딱 기특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발음기호 읽고 그 문제 단어의 뜻하고 정답만 해가지고 전체 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든지 상관없어요. 토익책 빼고 공무원 시험 전용 어휘서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90분씩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하느냐? 노느냐? 아니요. 누적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누적 복습이 중요해요. 누적 복습. 누적이라는 게 뭐예요? 합쳐진 거죠.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제가 이제 권유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단어 공부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자 공부의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처음 시작하려면 이런 방법을 제가 지금 권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90분이나 100분 정도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어휘책 하나를 선정합니다. 문제에 있는 단어, 그 단어를 읽을 줄 압니다. 뜻 압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넘어갑니다. 이걸 요약하면
문제 정답만 외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 정답, 문제 정답. 이거를 월, 화, 수, 목, 금 일정한 시간 내어서 90분씩 또는 100분씩 하십시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그거 진도 나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했어요. 자, 금요일날 80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101페이지부터 진도 새로 나가지 마시고 토요일날과 일요일날은 월부터 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복기하세요. 반복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역순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8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했어요. 그러면 100페이지부터 나가세요. 100, 99, 98, 97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순으로 공부하고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들었던 것을 가장 최근에 공부했던 것을 반복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었던 것을 가까운 시간 안에 여러 번 보면 그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두뇌에 전두엽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에서 암기를 담당하는데 이 전두엽은 단기 기억 창구와 장기 기억 창구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암기했던 단기 기억 창구는 용량이 얼마 안 됩니다. 따라서 장기 기억 창구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단기 기억 창구에 오래되면은 그 창구에 있는 암기했던 내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단기에서 장기 기억 창구로 옮기려면은 뇌세포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 창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자극 주는 방법이 뭐냐면 뇌세포에 자극을 주는 방법은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내 귀로 들어야만 전두엽의 장기 기억 창구로 옮겨진다는 과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과학자한테 들은 겁니다. 암기 잘하려면 소리를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발음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 가장 오래가는 것이 청각이에요. 시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죽고 난 다음에도 한 20분 동안은 가족들이 주변에 가족들이 울고 이야기하는 소리 다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근데 그 식물인간 환자한테 말하는 소리 나중에 깨어보니까 다 들린다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청각이 가장 오래가는 거예요. 기억 잘하고 싶으세요? 청각 활용하세요. 근데 그 청각은 뭐예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가 소리를 내서 귀로 들리게 해야 뇌세포 자극을 주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암기하는 걸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밑줄에 본전 아닙니까? 시도해 보세요. 그냥 이게 쓰면서 하는 거, 이 구닥다리 방법은 그만 퇴출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시도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월부터 금까지는 진도를 나가세요. 90분이나 100분 동안.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페이지에다 맞추지 마세요. 시간에 맞춰서 하세요. 90분 동안 하고 이제 다른 거 공부하고 또 문법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월부터 금까지 했던 평일에 했던 거를 누적 복습하세요. 역순으로 누적 복습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휘를 공부할 때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나와 있죠? 문제와 정답. 문제와 정답을 통해서 반복 관계라. 금방 이걸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누적 복습을 하라. 두 번째는 중요 접두어 어원을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의, 특히 이제 강공방 강의를 활용해서 제가 앞으로 중요한 어휘는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접두어 어원을 아까 했던 책이 멘토링 복합입니다. 그 책 이름입니다. 접두어 어원을 익혀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유추 능력이 뭐예요? 유추 능력은 빈칸 완성입니다. 빈칸. 어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밑줄 동의어보다 어려운 게 빈칸 넣기잖아요. 독해도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빈칸 넣기예요. 자, 빈칸이 있을 때 빈칸을 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힘듭니다. 요즘은 그런 유형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직에 좀 나오고 소방직에 좀 나왔다가 우리 국가직이나 지방직에는 어휘 빈칸은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 연습을 하면은 유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 스터디. 어휘는 스터디 하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를 짜서 여러분 가까운 친구끼리 어휘 스터디를 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 문제 내서 맞춰보고 시험 문제 내고 맞춰봐서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어휘 완성형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휘력을 보강한 뒤에 문법을 해야 됩니다. 모든 영문법은 영어 시험의 기본이 됩니다. 자, 어휘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휘는 매일 90분에서 100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90분에서 100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그리고 문법은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문법은 가장 먼저 출제 포인트, 이게 중요합니다. 단원별로, 이게 파트별로 하는 것은 단원별이에요. 단원별로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문론이 중요합니다.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동사를 중심으로 한 특정 패턴입니다. 모든 품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사입니다. 동사가 수가 제일 많고요. 압도적으로 많고요. 동사는 문장의 핵심이 됩니다. 동사를 알지 못하면 그 문장에 접근할 수 없고 그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동사 중심의 패턴이 구문이에요. 따라서 구문에서 중요한 게 뭐야? 동사의 기능을 묻는 거죠. 동사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 시제, 태, 단수복수, 수, 시제, 현재, 진행, 과거, 완료, 시제, 태, 능동태, 수동태. 세 가지 기능을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 시제, 태인데 요즘 압도적으로 출제 비율이 된 게 태입니다. 능동태냐, 수동태냐. 특별히 수동태를 많이 묻습니다. 요즘은 수동태 시대입니다. 수동태는 매년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동태는 동사의 기능입니다. 구문론이에요. 구문론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와 조동사가 있죠. 본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그리고 정동사와 반대되는 준동사가 있습니다. 준동사. 그리고 가정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법 구문이 되겠죠. 아까 말한 태도 있습니다. 이게 구문론이에요. 구문론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품사로는 무엇입니까? 명사, 관사, 대명사, 효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구문론 위주로 나옵니다. 물론 품사론도 해야 됩니다만 모든 중요성, 압도적으로 구문론이 중요하게 되겠죠. 이게 출제 포인트를 익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종합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원별로 문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론을 배우고 기출문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단원별로 배우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원별로 문제 푸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 가정법을 배웠어요. 가정법을 배우고 나서 문제를 풉니다.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그럼 가정법이 틀렸겠죠. 가정법이 맞았구나. 가정법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단원을 섞어서 전부 한 군데다 놓고 거기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 문제 싸움이라니까요. 문제 싸움이기 때문에 이론이 정리가 되고 개념 정리가 된 후에는 이 문제를 파트를 섞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5단계 전술이 있습니다. 자, 5단계 전술이 뭐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어디에서 출제됐는가? 출제 단원. 그리고 측정 의도,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사의 태측정,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격측정, 아니면 전치사의 종류 측정, 아니면 동사의 시제 측정, 아니면 동사의 수 측정, 이렇게 측정으로 말하는 측정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부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법 문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첫째 유형, 밑줄이 쳐지지 않고 맞냐 틀냐를 묻습니다. 이건 수능 시험에는 없는 유형입니다. 1, 2, 3, 4 나오죠? 어렵게 나오면 7급 지방직 스타일은 두 문장으로 나옵니다. 다음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맞는 것을 골라라. 문제가 그건데 밑줄이 거지 않습니다. 문항 1번 쫙 두 문장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지문이 나오고 수능 유형이죠. 지문이 나오고 밑줄이 그어집니다. 틀린 걸 골라라. 맞는 걸 골라라. 세 번째 유형은 영작입니다. 영작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영작은 두 문제 나오잖아요. 우리 영어 20문제 중에서 어휘가 4문제 정도 나와요. 어휘가 4문제 정도. 단어 2개, 수거 2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 3문제나 4문제 나와요.
세 문제나 네 문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두 문제가 영작이니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 영작 두 문제 다 맞춰야 돼요. 영작이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영작은 모든 문법의 종합이 되니까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작을 하기 위해서 모든 단원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데 부위가 있는 거예요. 밑줄이 쳐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를 묻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문법 문제가 쫙 제시됐을 때, 밑줄이 안 그어졌을 때 딱 보자마자 아, 여기를 묻는구나, 여기를 묻는구나, 동사의 태를 묻는구나, 전치사를 묻는구나, 아니면 투부정사의 시제를 묻는구나,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밑줄이 쳐지지 않았더라도 밑줄이 쳐진 것처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측정 부위입니다. 어느 부분을 묻느냐를 기억하고 문제 풀 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확성, 신속성, 논리성. 정확성, 신속성, 논리성. 논리성은 단서와 근거입니다. 단서를 밝혀야 합니다. 근거를 밝혀내야 됩니다. 근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죠. 근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답입니다. 자, 문법 문제 풀 때 제가 강공방에서 같이 문제풀이, 문법 문제풀이 한다면 5단계 전술로 풀겠습니다. 5단계 전술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제 단원, 측정 의도, 측정 부위, 단서, 정답 5단계로 푸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반복하고 복습, 개인 학습하실 때 5단계 전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정리 요약이 되어야 기억에 남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문형 독해, 지문형이 대단히 중요하죠. 수능 유형이죠. 아까는 그 밑줄이 없는 거 그거 연습하고 이제 지문형 연습해야 됩니다. 수능 교재 가지고 연습하셔도 되고 우리 공무원 전문 수험서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지문형을 집중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 아까 말한 그대로 나오네요. 정확성, 신속성, 논리성에 초점을 맞추어라. 첫째, 독해집을 많이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풀이 전술과 기술을 익혀라. 이 기술을 그래서 reading skill이라고 합니다. reading, 읽는 데 있어서 스킬, 기술이죠. reading skill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유형별로 reading skill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소개하고 같이 푸는 실전 훈련을 하겠습니다. 독해는 모든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되게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가 왜 어렵다고 하냐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수능 시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안배는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수능 시험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수능은 1교시, 2교시, 3교시 따로 있어요. 1교시 국어 있잖아요. 영어도 따로 독립해서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국어, 국가직, 지방직 전부 100분에 100문제를 푸는데 5과목을 풀지 않습니까? 100분 동안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게 1교시, 2교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풀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풀어야 돼요. 과목별 순서 알아서 푸는 거예요. 100분 동안에. 그게 1교시, 2교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종합예술이나 마찬가지예요. 종합예술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해야죠. 아까 암기 말씀드렸잖아요. 암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암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시험에 나올 걸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올 걸 암기하면 안 돼요. 시험에 안 나올 거 암기를 뭐하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런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암기를 하겠습니까? 시험에 나올 걸 암기해야 돼요. 둘째, 시험장에까지 암기의 능력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암기했어요. 열심히 문제 풀었어요. 시험장에 갔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잘못된 공부죠. 시험장에 그날 가서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나지 않는 암기는 헛된 암기예요. 잊혀지지 않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잊혀지지 않는 암기법을 개발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해봐야 방법이 느는 거지. 아니 해보지도 않고서 어떤 방법이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암기는 그거예요. 암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독해를 할 때는 전체 지문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읽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아니, 단어를 알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읽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해석도 돼요. 그런다면 몰라도 단어도 후달리지, 시간은 촉박하지, 아까 풀었던 거 틀려가지고 알지 못해서 마음도 찜찜한데 독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건 그냥 시간이 팡팡팡 핑핑핑핑 지나갑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찍다가 나온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문에 있는 문장 중에 중요한 문장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딩 스킬의 핵심은 중요한 문장만 읽는 거예요. 중요한 문장만. 중요하지 않는 문장은 스킵합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장인지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문장은 반드시 단서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그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시그널이에요. 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그널 몇 개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배웠죠. However, 상반, 대조, 전환을 나타내는 연결사, 접속부사, however, 그렇지만 그러나, however가 나왔어요. however 앞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however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조부사 also가 있어요. also. 여러분 also는 또한이라는 뜻인데 나열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 also가 나오면은 also는 강조부사입니다. 따라서 also가 눈에 보이면 also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또 알고 있잖아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동사, 의문 당연, must, should, need 이 단어, 이 동사 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글쓰기, 필자의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문장이 요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문장은 몇 개 안 돼요. 2개 내지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엑스트라 문장입니다. 중요한 문장 2-3개만 읽고 풀 수 있는 기술이 리딩 스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을 나타내는 시그널을 저랑 함께 배울 거예요. 이런 것이 시그널이다, 이런 것이 시그널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리딩 스킬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말한 건 리딩 스킬이 그거예요. 문제 유형에 따른 리딩 스킬. 순서 배열 스킬이 따로 있어요. 내용 일치, 내용 불일치 스킬이 따로 있어요. 주제, 제목, 요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주제, 제목, 요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제목이 어려워요. 제목이 어렵습니다. 제목 잡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 넓어서도 안 되고 너무 좁아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제목 문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목 문제 어렵습니다. 이거 푸는 스킬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스킬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튼튼한 어휘, 완벽한 문법이 있어야만 독해가 되는 거죠. 독해는 목적이죠. 어휘와 문법은 양 날개입니다. 어휘와 문법은 2개의 바퀴입니다. 2개의 바퀴, 어휘와 문법의 바퀴가 굴러서 어디로 가냐면 독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독해를 위해서 어휘와 문법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잘하려면은 어휘 중요하죠, 당연히. 단어 뜻을 모르는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법 중요하죠. 문법이란 게 뭐예요? 문장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법칙 아닙니까?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중요한 문장인지 아닌지 압니다. 예컨대 주격보 아시죠, 여러분? 주격보가 뭐예요? 주어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가 나오고 주격보가 나옵니다. 영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만으로 그 글쓴이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때 동사를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하면 그때 동사를 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는 말하고 싶은 걸 다 말 못했어요. 그럴 때 주어, 동사 뒤에 주격보라는 자리에다가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주격보라는 것은 주어에 대한 의도어입니다. 보라는 말은 보충어의 준말이지만 영문법적 개념으로 하면 보충어라고 하지 마시고 의도라고 합니다. 말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글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문장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간파하는 게 문법과 독해의 핵심 지름길이에요. 지문이 나오면 그 의도가 있는 문장 2-3개를 간파해야 됩니다. 문법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도를 간파해야 됩니다. 의도 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주격보가 의도어예요. 주어에 대한 의도어예요. 주격보 중요하죠. 여러분 주격보가 시그널, 신호탄이 되는 거죠. 주격보는 게 이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제문의 대부분은 이형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제문의 70%는 이형식이에요. 왜 주제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주격보호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격보호다, 이형식이다 하는 건 문법의 영역이죠. 그러나 그걸 독해적으로 가져다 놓으면은 주격보호가 있는 부분을, 있는 문장을 간파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중요한 문장은 시그널이 있습니다. 주격보호는 시그널입니다. 주격보호는 중요한 신호탄이 됩니다. 주격보호하면 문법이지만 그걸 독해로 가져가서 주격보호가 있는 문장을 골라서 문제를 푸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리딩 스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때로는 빈칸 넣기가 주격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지문이 나왔어요. 빈칸 넣기가 나옵니다. 빈칸이 첫 문장이 나왔어요. 80%는 주제문을 묻는 거죠. 주제문이 아닌 경우는 있지만 주제문을 묻는 거죠. 때로는 단어 빈칸 넣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 빈칸 넣기는 핵심어니까 주격보호 자리에 빈칸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격보호가 핵심어니까요. 어느 부분에 빈칸을 넣습니까?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넣습니다. 어느 부분에 밑줄이 쳐집니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이 쳐집니다.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아는 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5과목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독해도 그렇습니다.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찾아서 중요한 문장을 가지고 그 중요한 문장을 알려주는 시그널을 찾는 것. 이것이 리딩 스킬의 핵심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정확성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객관식 문제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1, 2, 3, 4 선택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선택지라고 합니다. 1, 2, 3, 4 선택지를 잘 요령 있게 분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정답이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왜 정답인지, 왜 정답이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정확성이란 그거예요. 정답을 고를 때, 여러분 문제 풀 때 정답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정답 말고 나머지 것도 좀 보살펴 주세요. 정답만 애지중지하시면 안 돼요. 3번이 정답이 나오면 1번, 2번, 3번도 좀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왜 정답이 아니었는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따져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정확성이에요. 결국은 독해 점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선택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시간을 지문에만 할애하지 마세요. 지문에 있는 거 해석하고 대조해서 해석 읽어보고 단어나 몇 개 외우고 넘어가고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선택지 공략하세요.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왜 정답을 해주지 못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속 시원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속 시원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 것이 되겠어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신속성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지문에서 읽을 문장과 넘어갈 문장 우리가 스킵한다고 하잖아요. 스킵.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읽을 문장과 넘어갈 문장의 단서를 통해서 훈련하라. 자, 읽을 문장은 단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그널이 없는 건 넘어가야 돼요. 스킵해야 돼요. 이것도 성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수험생은 전부 읽으려고 해요. 안 읽으면 좀 이상하니까. 다 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데도 다 읽으려고 해요. 안 읽으면 좀 찜찜한 거예요. 이건 좀 결벽증에 가깝죠. 그러지 마세요. 과감히 놓아야 됩니다. 과감히 지나가야 됩니다. 왜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지문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체 지문을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문장만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선생님, 그런다고 문제가 다 풀립니까? 아니죠. 스킬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문법도 있고 어휘 실력도 있고 그러면 스킬이 도움을 줘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스킬이 없으면 빠른 시간에 풀지를 못합니다. 왜 스킬을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빠른 시간에 풀어야 돼요. 우리 10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시험지를 줬어요. 5과목 시험지를 줬어요. 그리고 옛날 과거 시험처럼, 조선시대 과거 시험처럼 1박 2일 동안, 2박 3일 동안 풀어와라 하면 못 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못 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풀듯이 우리는 1박 2일 동안 푸는 게 아니에요. 6시간 동안 푸는 게 아니에요. 단 100분이에요. 100분 동안에 정확하게 풀려면은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문에 있는 문장을 다 읽을 수 없어요.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읽은 문장과 넘어갈 문장이 구별되어 있고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한두 번 보는 게 찍 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수십 번 연습하고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성과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5번째,
오답 노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왜 정답인지 오답인지 근거를 골라내는 논리성.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강의를 듣고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선생님, 왜 3번이 정답입니까? 3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저한테 근거를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근거로 대답하겠습니다. 근거를 묻고 근거를 답하고 근거를 되뇌이고 그래야만 논리성이 발달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섯째, 독해의 기본이는 구문 분석.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구문 분석이 뭐예요? 영어 문장에 쫙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고 어디까지가 목적어 뭐가 수식어고 구별해야 됩니다. 문장을 보자마자 구별해야 돼요. 문장을 보자마자 구별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왜요? 왜 그걸 구별해야 됩니까? 중요한 부위를 알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형식의 문장 주어, 불완전 자동사, 주격보 나왔어요. 이게 독해 지문에서 나왔어요. 뭘 먼저 봐야 됩니까? 주격보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왜요? 주격보는 핵심어니까요. 주어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주격부터 보는 거예요. 지문이 나와 있고 문장이 쫙 나와 있을 때 꼭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된 사람은 중요한 걸 먼저 보는 습관이 생겨요. 그걸 공부할 때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고 중요한 걸 쳐다보는, 먼저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우리 공부 과정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문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구문 분석이죠. 주어인지 서술어인지 목적어인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중요 관용어 중요합니다. 이디엄이라고 하죠. 이디엄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 요즘 2020년, 21년 지금 보는 이 시험은 예전보다는 어휘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새로 생겼어요. 2014년, 15년부터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전문적인 치우친 어휘를 내지 말아라. 중요한 어휘 중심으로 내라 해가지고 영어 과목 출제하는 출제 교수들에게 이미 가이드라인, 지침이 배포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 그 전에는 어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2010년도, 11년도 지방제 보세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관용어가 나오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속어라고 하죠. 속어. 우리 겉에서는 볼 수 없는 안에서 속에서 알 수 있는 속뜻. 그 속어가 관용어로 출제돼요. 생활용어로 출제되고 독해로 출제되고 어휘 문제로 출제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관용어는 어휘 문제로 나오지 않지만 독해에서 나와요. 독해 지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관용어 외워야 되고요. 전문 어휘. 좀 더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정치, 경제, 전문어휘, 사회, 문화, 전문어휘 이런 거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 독해 지문에 보면은 각 전문 분야가 나오잖아요. 생물학 나오죠. 유전공학 나오죠. 때로는 몇 년 전에는 부동산 문제도 나왔잖아요. 부동산 전문 용어가 나왔잖아요. 부동산 집 부채 대비 담보, 이 담보대출 관련된 거 나왔잖아요. 생물도 나오죠. 때로는 시사 나오죠. 인문학, 철학 나오죠. 심리학 나오죠. 사회학 나오죠. 각종 전문 분야의 지문을 많이 봐둬야 돼. 왜? 많이 봐둬야 익숙해야 두렵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아야 공부한 거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한 전문 지문이 딱 나오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러는데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핑핑 지나갑니다. 100분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겪지 못했던 변수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요즘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예전에 6월달에 시험 보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 교실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더래요. 선풍기를 틀어주는데 그 선풍기도 낡아가지고 돌고 있는데 그 선풍기가 회전하는데 득득득득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 득득득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 게 우리 자세이고 태도이지만 그런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많아요. 시험장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문의 내용이 전문적인 거, 환경, 위생, 요즘 코로나 시국이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독해 지문 반드시 내년에 출제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지문 출제됩니다. 이게요, 금년도 경찰 2차 시험에서 영어에 나왔잖아요. 코로나와 관련된 처방이 나왔잖아요. 각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전문 지문이 나왔어요. 그게 경찰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문제입니다. 내년에 저는 국가직, 지방직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문 많이 봐놔야 돼요. 많이 봐놔야 주눅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7번째, 특히 4대 유형, 이거 중요하죠. 4대 유형, 주제, 요지, 제목, 내용일치, 불일치, 순서 배열, 빈칸 넣기, 완성형,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 요지, 제목, 내용일치, 순서별, 완성형은 각각의 푸는 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어휘와 문법을 장착해야 됩니다. 어휘와 문법의 양 날개가 없으면 독해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실력을 기본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4대 유형 집중적 훈련, 연습, 스킬 연습,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만 독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작. 여러분 영작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영작 강조 많이 합니다. 문법의 완성은 영작입니다. 영작은 2문제 나옵니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은 가장 알맞은 것은 또는 가장 틀린 것은 묻습니다. 영작은요, 우리말이 나와요. 우리말 다음에 화살표가 나오고 영문이 나오잖아요. 영작을 할 때는요, 영문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말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말이 어렵잖아요. 영어와 국어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는 구체적이에요. 그러나 국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에요. 동영어가 그렇고요. 특히 한국어가 그렇습니다. 포괄적이에요. 다 담습니다. 두리뭉실합니다. 영어는 대신 구체적입니다. 구체성의 기본을 두고 문장이 나타나고 말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말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영어로 바꾸는데 우리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말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영문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영작 문제할 때 우리말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영문만 보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 우리말에 맞는 영어 단어, 영어 문장, 영어 구조가 나와야 돼요. 영작 2문제라니까요. 아니 2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독해예요. 이게 독해죠, 독해. 4문제가 어휘예요. 4문제가 문법이죠. 2문제가 생활영어죠. 자, 4문제가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 4문제 중에서 영작이 2문제란 말이죠.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작을 틀리면은 떨어진 거죠. 영작 맞으면 영작 맞히면 다른 것도 맞춘다는 전제하에 영작 맞히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영작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작에서 중요한 것은 문법적 판단, 기출 연구, 이게 중요하죠. 과거 행시, 사제, 기출인데 요즘 그럴 필요 없죠. 요즘은 수능 시험에는 영작이 없으니까 수능 기출을 보시면 안 되고 공무원 기출, 자 7급 기출 중요하죠. 7급 기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경찰 기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9급이지만 경찰 기출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입 기출, 대학 편입학, 편입 기출이 영작의 문제가 많습니다. 편입 기출은 공무원 문제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영어 문제. 자, 생활영어는 이거 중요합니다. 상황별 표현, 생활영어가 2문제 나오잖아요. 2문제 나오는데 QA 표현, 묻고 대답하는 표현을 묻습니다. 그럴 때 대답이 중요한 거죠. 만일 빈칸을 말하더라도 대답에 빈칸이 있는 거예요. 생활영어 문제는 2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주로 대화 질문이 나오고 빈칸에 알맞은 것은, 2번째는 다음 대화의 흐름이 바르지 않은 것은, 대화가 이루어질 때 흐름상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는 A, B, A, B, A, B 나옵니다. A 사람과 B 사람이 대화할 때 잘못된 것은 어떤 거냐인데 주로 틀린 부분은 A에 있지 않고 B에 있습니다. B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A, B 할 때 B의 대답에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B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는 대화 예절을 묻습니다. 또는 문법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포장은 생활영어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는 문법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4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활영어가 문법 물을 수도 있어요. 문법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영어가 둘 중에 하나는 문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금년 2020년도처럼 대화의 어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관용어 물어볼 수 있고요. 대화 전문적인 표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예절, 상황별 표현, 문법적 정호 판단 이걸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관용어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생활영어나 영작을 잘할 때는 관용구문. 관용어구가 단원별로 다 있지요. 우리가 시제가 보면 시제의 관용어가 있습니다. 뭐 시제 관용어 아시잖아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 하자마자 B 했다. B 하지 않아서 A 했다.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제의 관용 구문이에요. 또 조동사 관용 구문이 있죠. 조동사 would와 관련된 관용적인 구문, should의 관용적인 구문, may의 관용적인 구문, can의 관용적인 구문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영적으로 많이 나와요. 뭐 cannot help ing, 뭐 never A but B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 있잖아요. 동명사만 쓸 수밖에 없는 관용적 표현이 있잖아요. 분사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관계사의 관용적 표현이 있죠. 비교의 관용적인 구문이 있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각 문법 단원의 관용 구문을 정리를 하면은 생활영어 영작 같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작 실용영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공무원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시험의 승패는 시간 안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 안배 훈련을 하라. 100분 동안에 영어를 푼다면 영어는 25분에서 30분 잡습니다. 영어 한 과목만 25분에서 30분 잡습니다. 잘 푸는 사람은 20분 안에도 풉니다. 물론 점수가 좋아요. 그만큼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안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영어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이 영어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영어를 굳건하게 튼튼하게 해서 영어를 잘 봐서 다른 과목에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어는 25분 안에 풀고 다른 과목의 시간을 좀 확보해서 국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여러분 선택 과목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걸 좀 여러 번 검토도 하고 시간을 확보해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른 과목에 시간을 많이 좀 몰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잘 봐야 되겠죠. 다른 과목에 도움을 받아서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영어가 먼저 튼튼해져서 영어를 25분 안에 풀고 저는 25분 이야기합니다. 영어 25분을 목표로 하는데 이거 어려우면 30분. 목표는 높아야 돼요. 30분 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35분에 풀어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시 한번 말하면 케바케라니까요. 다 달라요. 사례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표준 매뉴얼은 저는 그래요. 25분 강조합니다. 25분에서 30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 하나 푼데 지문형으로 나왔어요. 1, 2, 3, 4 밑줄이 쳐져 있어요. 1분 넘어서는 안 돼요. 밑줄 1번 딱 보자마자 뭘 묻는가 알아야 돼요. 밑줄이 없는 거 1, 2, 3, 4 나오잖아요. 30초 안에 끝내야 돼요. 문항 1번 쫙 나왔어요. 문항 1번 쫙 나왔어요. 밑줄 없이. 그 문장을 보자마자 여기를 묻는구나. 뭘 묻는구나. 부위 알아야 돼요. 측정 부위 알아야 돼요. 측정 의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연습을 해야 돼요. 보자마자 정답이 3초 이내에 생각나야 돼요. 5초 동안 생각이 안 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정답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공부한 사람은 5초 안에 기억이 나는 법입니다. 물론 때로는 1분, 2분 만에 생각나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자마자 짧게는 3초 안에, 5초 안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니요. 정말 머릿속에 있는 것은 보자마자 0.3초 안에 딱 나오는 거예요. 뭘 묻는구나. 측정 의도가 뭐구나. 아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시간 안배 훈련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에서 측정 우선순위가 있어요. 측정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밑줄이 그어졌어요. 문항 1번이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기출문제인데 was to be seen, was was to be seen 두 가지를 묻습니다. was의 시제를 묻겠죠. 두 번째, to be seen, 투부정사의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묻겠죠.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was의 동사 was의 시제하고 to be seen, 투부정사의 수동태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나왔다면 to be seen, 투부정사의 수동태 측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출제 측정 우선순위예요. 많이 묻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법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국가직 영어와 지방직 영어의 각각 독특한 출제 경향을 파악하라. 여러분, 국가직이 원래는 지방직보다 쉽습니다. 근데 쉽고 어렵고는 상대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난도가 국가직이 훨씬 쉬워요. 지방직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방직 목표로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직 영어 하려면 문법, 어휘, 독해, 생활영어, 영작 골고루 다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방직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다 맞아야 됩니다. 물론 국가직도 그렇겠지만 문법 다 맞아야 돼요. 문법 다 맞지 않으면 승산 없어요. 독해도 다 맞으면 좋겠죠. 그러나 독해가 어렵게 출제되는 지문이 어렵게 출제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독해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합격하려면 문법 다 맞아야 돼요. 지방직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수준별 맞춤형 강의를 듣고 멘토링을 받아야 돼요. 멘토링이 뭐예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공방 회원 여러분, 저한테 관리 받고 싶으면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제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문법도 어휘도 독해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는 기본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Q&A 할 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때 답변해 드리고 또 여러분 케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멘토링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문 케어 시대입니다. 전문 케어를 받아야만 점수가 좋아질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업이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입니까? 근데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도 공무원 시험은 있다는 거. 코로나가 있어도 공무원 시험 없어지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 뽑아줍니다. 공무원 시험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많이 뽑아줍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 기회에 가장 중요한 건 영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관리 받으셔야 돼요. 집중 지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점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개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섯째, 수업 필수 마인드는 이해력, 집중력, 기억력, 인내력, 심력, 체력. 자,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운동 조금씩 하셔야 돼요. 앉아만 있다 보니까 뱃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리의 힘, 엉덩이 힘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다 보니까 근력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약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중요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돼요.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앉아있으려면 근력이 필요하죠? 근력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음식이 있어요. 보양식이 있어요. 그 시장에서 오리고기 사다가 오리고기를 삶아요. 근데 어떻게 삶냐면 물로 삶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자들한테 특효약이에요. 거기다가 소주 큰 병으로, 대주병으로 소주를 부어가지고 푹 삶아요. 7시간, 8시간 삶아요. 그래서 그 오리고기 먹어도 좋지만 고기보다 좋은 것이 푹 고아서 나온 국물. 이게 정말 진국이에요. 이게 정말 보양식이에요. 이거 드셔야 돼요. 오리 고았던 국물. 그 뼈가 부러진 사람한테 뼈가 이렇게 붓고 굳는데 특효약이랍니다, 이게. 수원 평균에 아주 좋아요. 여러분, 다크 초콜릿도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 C도 좋아요. 매일매일 비타민 C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왜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하니까. 우리 영양 상태, 건강 상태 중요합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체력이 있고 나서야 멘탈이 중요하고요. 그 멘탈을 바탕으로 이해력, 집중력, 기억력. 집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정말 강의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도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강의가 재미없고 강의가 끌림이 없으면은 그 강의는 그 강의할 자격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죠. 끌림이 있어야 되죠. 끌려가야 되죠. 자기도 모르게 쫙 끌려가서 딱 끝났는데 시간이 벌써 끝났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연습이죠. 훈련이죠. 즐기면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즐기는 공부를 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즐깁니까? 즐겁다고 생각해야죠. 마음먹게 달렸다니까요. 즐겁다고 생각해요. 공부는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게으르니까, 의식이 희박하니까, 작심삼일이니까, 작심삼일이도 해야 되죠. 작심삼일이라도 한 것만큼 남아요. 생각만 하고 머릿속에 계획만 짜서는 안 돼요. 공부는 실행이에요. 프랙티스예요. 바로 일어나서 해야 돼요. 추우니까 이불 속에서 누워있다가 내일 해야지가 아니에요. 깨닫는 순간 바로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나중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공부 못합니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시면 돼요. 실행하시면 됩니다. 계획만 짜면 안 됩니다. 실행을 하셔야 돼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독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독종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 보통 이거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독한 근성, 승부근성, 자기 자신을 이거 승부근성을 가져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초도 중요하지만 높은 수준의 90점 이상의 90점,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90점 이상의 목표를 둬야 돼요. 90점을 목표로 하세요. 아니, 난 지금 뭐 단어도 모르고 저번 시험 40점 맞았는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점 목표를 둬야 돼요. 왜? 목표가 있어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상향식이 아니에요. 아니, 하향식이 아니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향식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공부는 목표를 높게 잡아야 돼요. 90점을 목표로 잡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법 다 맞고, 독해, 어휘, 부제는 연습하고, 단어 뜻이 기억이 날 정도로 연습을 하고, 동의어 기억날 정도로 연습하시고, 독해 기술 배우시고, 마무리 하셔요. 그러면 다른 과목과 같이. 영어 제대로 되는데 다른 과목 못 하겠습니까? 아니, 영어, 그 어려운 영어를 했는데 다른 과목 안 되겠어요? 물론 국어도 어렵고 때로는 한국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어만큼 오래 걸리고 영어만큼 까다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젊은 때 목표를 공문에 두시고 이걸 달성하면은 인생의 여러 가지 험난한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공무원 합격해서 평생 직장 잡았다,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보람을 찾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예의를 다하는 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다. 예의예요. 자기 자신 예의를 챙기는 것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쭉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합격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피터쌤입니다. 강공방에서 영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 보완 클리닉을 제가 하겠고요. Q&A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제가 학습 전략과 방법론 뿐만이 아니라 자료, 자, 영어는 자료가 중요하죠. 자료를 카페에다가 무한정, 무제한 다 방출하겠습니다. 다 방출하겠습니다. 뭐 생활영어, 뭐 문법, 어휘, 독해, 영작 제가 다 강공방 통해서 다 방출하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강공방 카페에다가 요청해 주시면 자료를 제가 풀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을 보시면 자, 기본 과정, 어휘가 제일 중요하죠. 버케블러리 1, 2 수준이 있습니다. 1은 동의어 위주로, 그리고 2는 어원 위주로, 그리고 적중 문제 이렇게 있겠죠. 문제, 그 다음에 농축 문제, 파이널 때는 농축 문제입니다. 근데 어휘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은 구문 품사로 기초, 특히 구문이 중요하고 포인트 정리하고요. 파트별 정오답, 정답과 오답 구별할 수 있는 훈련.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문제를 볼 때 5단계 풀이전술. 이건 유형별이죠. 유형별이니까 또 단원별로 하는 겁니다. 유형별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영자, 지문형, 밑줄 넘는 거. 이 세 가지 유형별로 연습하고 또 단원별로. 동사는 동사대로, 준동사는 준동사대로, 수동태는 수동태대로. 이건 단원별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종합 연습을 하는 거죠. 유형을 섞어서, 단원을 섞어서 종합적으로 연습합니다. 자, 독해는 구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건 기초. 자, 기초반에서 할 겁니다. 기초영어 설강할 겁니다. 기초영어 따로 설강을 할 겁니다. 근데 기초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원별 개념하고 출제 포인트하고 구문 분석. 이 세 가지 목표입니다. 개념, 포인트, 구문 분석. 특별히 여러분 구문 분석 어렵잖아요. 구문 분석 기초영어 강의하고 여러분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채점을 하겠습니다. 구문 분석. 문장을 제가 줄 거예요.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동사고, 어디까지 목적어. 제가 숙제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숙제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다 채점해서 딱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이런 훈련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론만 공부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구문 분석 해봐야 됩니다. 이건 기초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 독해 리딩 스킬하고,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연습을 하겠습니다. 실용영어는 생활영어죠. 상황말 표현 연습, 이건 자료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종합문제, 농축문제.
영작. 자, 영작은 구문별 연습, 종합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작은 종합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점 보완, 진단평가할 수도 있고, 약점 집중공략.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약점 보완 클리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간파해서 또 약점을 말씀해 주시면 치료하겠습니다.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멘토링, 금방 말씀한 대로 학습 계획표 작성, 피드백 훈련, 마인드 강화 훈련,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마인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인드 멘탈이 약해서는 절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2021년도에 전과목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의 원리,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영어 준비 방법, 학습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초 용어나 앞으로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문법, 독해 강의를 여러분께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라이브 강의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관계사 예고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계사 이론하고 출제 포인트하고 개념 정리하고 문제 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사가 어렵잖아요. 관계사 출제가 잘 되잖아요. 관계사가 어려운데 그 정리하시려면 내일 시간이 되시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라이브 강의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강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탈무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또 많은 국민들이 참조하는 경전이죠. 유대교의 경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냐?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현재다. 자, 가장 중요한 일,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사람, 현재 만나는 사람. 가장 중요한 때, present, 현재, 지금, now, 지금입니다. 지금 2021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짜고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강공방과 함께 또 저 피터슨과 함께 같이 2021년도 목표를 위해서 같이 달려 나가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길잡이, 나침반 그리고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